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또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압수다 5시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통일압수다 잊지 않고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지 하고서 새롭게 와주신 분도 계신데요.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조회수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는데 지난 시간엔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체적으로 쫙 조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저희가 가졌고 오늘은요 강론, 오늘부터 강론입니다. 특히 평양, 북한 오늘은 좀 집중해 보겠는데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점들을 오늘은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과 함께 좀 저희가 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자, 우리 홍 박사님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4월 4일 4시즌 저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또 홍 박사님 나오셔서 그때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짚어주셨죠. 그때는 이제 북한이 또 3월에 뭐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뭐 개량형 이 KN-23도 쏘면서 조금 긴장감이 올라갈 때 우리 홍 박사님 나오셔서 남북 관계, 뭐 북미 관계 전체적으로 조금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북한에 집중합니다. 자, 황 박사님, 지난달에요 북한이 미사일 여러 종류를 쐈습니다. 그리고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에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을 했고,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10일에도 그 노동당 창건 뭐 76주년 기념 강연을 하고 11일에는 뭐 국방발전 전람회 뭐 이런 행사에서 또 연설을 했는데 시험 발사도 하고 연설도 하고 어떻게 뭐 공세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 상황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예, 뭐 약간 쉬운 말로 하자면은 뭔가 이제 정세의 하나의 그 급격한 드라이브를 한번 걸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도는 명확하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다소 이제 경직돼 있던 상황들 이거를 어쨌든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도는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뭔가 자극도 주고 뭔가 네. 또 명분도 좀 만들어 보고. 네. 근데 이제 그 전환을 그냥 갑자기 뭐 화해하자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자신들도 전환의 명분도 좀 밝히고 또 전환의 조건도 밝히는 방식으로 해서 네. 어떻든 이제 약간 강온 두 가지를 다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계에서는 여지는 문을 열어놓는 온건한 한 부분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상대, 특히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해야 될 태도가 뭐인지 이에 대해서도 이제 강하게 또 하나의 어떤 주장을 북한이 원하는 주장을 네.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 강원 두 개를 다 제시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행보를 할 그 계획들에 대한 하나의 복선들이 쭉 보여줍니다. 복선들이 깔려 있다. 그래서 그 복선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관계 개선의 의지나 관계 개선의 어떤 메시지만 지나치게 너무 부각시키는 방식보다는 그 복선이 도대체 어느 방식으로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면밀히 좀 분석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뭐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너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좀 혹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보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며칠 전에 있었던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 뭐 행사 이름이 상당히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여기 연설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설에서도 메시지가 좀 섞여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 같은 특정 국가 세력이 아니다. 또 분명히 남한을 겨냥해 국방력 강화하는 게 아니다. 동족끼리는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약간 좀 온건해 보이는 이런 발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또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이 주권 국가의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이다. 특히 뭐 우선 강해지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무기 개발 이건 또 이중적이고 강도적이다. 이렇게까지 좀 거칠게 비난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라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잘라서 말을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은 사실은 이제 29일에 시정연설에서도 비슷했는데
이번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연설 이건 조금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이 연설 어떤 부분을 좀 우리 홍 박사님은 주의 깊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그 크게 북한이 취했던 태도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2018년부터 2019년 2월 28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죠. 요 기간에 취했던 태도, 그리고 북한이 제시했던 주장,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취했던 소위 태도, 네. 그리고 그것이 올해 1월에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하나의 또 굴곡점이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시기별 태도 변화를 좀 읽을 필요가 있다. 네. 맥락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2018년부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어떤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띄웠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세운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미국이 제공해야 될, 또 한국이 제공해야 될 어떤 조건들을 네. 같이 이제 교환하겠다라고 일단 한반도 비핵화를 띄워놓은 거죠. 상정해 놓은 거죠. 영변 핵시설 뭐 이거를 조금 내세우면서 네. 말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든 이제 띄워놨는데 그게 이제 어떻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결렬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집권 이래 처음이자 1992년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민의 시정연설을 합니다. 예, 시정연설을 해서 그 시정연설이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과 이제 어떻든 협상을 하건 미국과 어떻든 대화를 하건 또 향후에 어떤 북미가 진행해야 될 과정들은 굉장한 장기적 호흡, 장기전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 장기전의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미국의 특별한 셈법 변화, 태도 변화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전략무기 개발도 지속될 수밖에 네. 없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가 강도 높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가 올해 1월 들어서 8차 당대회를 열면서 1년에 약간 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장기전이라는 거는 동일한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북미의 어떤 향후의 과정들은 장기적인 과정, 장기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강대강 선대선 원칙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렇죠. 그건 뭐냐면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도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소위 이제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상대와 타협을 안 하겠다는 비타협적 자세는 아니에요. 타협은 하겠다. 그러나 그 타협을 위한 상대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그 전술적인 자기 지침? 네. 또 그리고 상대에게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난 갈 테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하라는 방식의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장 수용을 안 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무기 전술무기 개발은 더 강도 높게 지속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 그때 굉장히 많은 무기들 쫙 뭐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신들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또 실제 개발 중이거나 시험 제작 또는 생산 중인 무기들을 쭉 열거했는데 네. 그 무기의 면면은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우리가 봐도 이게 북한의 지금 기술적 능력 또는 상황에서 가능한 무기들일까라고 그렇죠. 생각할 정도로 상당하게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소위 그런데 9월에 네. 극초음속 화성 8형도 나오면서 그다음에 열차에서 쏘기도 하면서 저거 간단히 볼 거 아니네 이런 기류도 우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든 이 시기에 그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제시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상대적 대응 전략이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도 대응하겠다는 이 전략인데 이것이 갖는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상대로부터 자신의 행동의 명분을 찾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내 원칙을 강하게 제시를 하고서 내 원칙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어. 내 원칙대로 갈 거야라는 그런 마이웨이 일이라기보다는 상대가 하는 거에 따라 나는 한다라는 일종의 상대로부터 명분을 네, 찾는 네.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가 좀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인 자기 원칙만을 그렇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뭔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좀 자신의 어떤 행동 반경이라든가 또 행동의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더 논리적인 가능성이 뭐 약간 높거든요. 유연해지고 융통성은 조금 생겼다. 생기지만 또 한편이 상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세게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협상 게임 이론에서는 상당히 고난도의 네.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설정을 했는데 이 시기는 지금 북미의 어떤 협상 구도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1월 20일 날 이제 출범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에 바로 열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게 새로운 출범한 미국에게 어떻든 바이든 정부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잘 대북 정책을 구사해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북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렇죠. 근데 4월 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고 드디어 선언을 했고, 근데 강론이 뭐 공개가 거의 안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접근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만 네. 했어요.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중심이 접근하겠다, 조정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걸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6월 15일 날 북한이 제8기 3차 네, 당 전원회의를 열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바로 드디어 이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 전술적인 자신의 어떤 그 행동 강령이랄까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김정은 연설을 통해서 직접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화답을 했냐면 우리도 대미 정책이 완성됐다. 대미 정책이 완성됐는데 우리의 국가의 존엄과 그다음에 자기 발전의 이익, 그다음에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대화든 대결이든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네 가지를 얘기한 거는 사실 협상의 의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국가 존엄이라는 거는 이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죠. 국가로서의 존중해라. 대우를 해주는 문제이고 자기 발전 이익은 발전하기 위한 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재의 문제를 얘기한 거고 평화는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평화를 제도하는 문제, 그러니까 안전은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문제, 뭐 한미연합훈련까지 포함해서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북적 대시정책 철회라고 얘기했던 것을 애둘러서 굉장히 완곡한 외교적 어법으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미 비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미국의 답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완성됐고 이런 의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애둘러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지도부가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지도부가. 근데 미국이 답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답을 안 아직도 안 하니까 하고 있고. 너무 이제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떻든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답의 여하에 따라서 정세 전환을 꾀하려고 그 1월달 8차 당대회부터 모종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강대강 선대선언 지금 바로 그건군요. 좋은 화답을 한다면 나도 거기 화답하겠다라는 일단 구도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거기 화답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뭐 우리말로 뭐 쌩깠죠 계속. 예, 그래서 어떻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고 이제 어떻든 이 정세 전환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 7월 말에 그 통신선 다시 연결하겠다고 하면서 7월 27일 조건으로 제시한 게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라고 하면서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 철회도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상황을 흔드는 거거든요. 미국이 답을 안 하니까 남쪽을 일단 먼저 흔들어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근데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한국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미 간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소재를 건드림으로써 미국의 답을 빨리 재촉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때 역시 답을 안 하고 그냥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강행을 하고 나서 북한이 또 다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명분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정돼 있던 스케줄이 있었죠. 바로 뭐냐면 유엔 총회에서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2018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한반도 문제, 특히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맞습니다. 자기 원칙론을 제시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도 뭔가 나올 거라는 이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 기회를 상당히 잘 포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선언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기회로 포착을 하고 활용하겠다라고 나선 것이고 이왕 나섰을 때 자신들이 최소한 이제 그냥 단순히 화해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원칙을 하나씩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기준 가지지 마라. 이중 잣대 가지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도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대북적 대시정책 철회하라.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 언행에 조심해달라. 이제 이거부터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종의 드라이브는
전략 전술 무기의 프로세스, 소위 5개년 계획이라고 지금 북한이 공표한 이 계획이 어떻든 원만하게 달성돼야 된다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별도의 어떤 트랙으로 북미 협상이나 남북 관계는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는 맞춰서 가겠다.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 2018년과 달라진 건 뭐냐면 2018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용의를 밝혀놓고 그 안에서 그것을 교환 가능한 것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일정한 모라토리엄도 행동을 옮겼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정연설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전람회에서 그 연설한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전략 전술 무기의 개발 프로세스는 교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자위권 차원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일반 국가가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환 대상이라고 전혀 전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든 완수하는 것 자체의 목표가 사실상 이제 불가역적인 것을 가기 위한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2018년 당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상정하고 그것을 교환 대상으로 삼았던 어떤 그 당시의 구도와는 달리 전략 전술 무기는 어떻든 당장 교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완수해야 되는 것. 조금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우선 거예요. 강해지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더 강해지고 더 완벽한 억제력을 가져야지만 미국이 나와 협상을 더 대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접근은 과거 같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보다는 핵군축을 더 의도하는 것이 더 강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에 깔려 있는 기조는 어떻든 시정연설은 마찬가지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의 별도의 트랙이고 자신의 전략 전술 무기를 1차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에 상당히 그 주 목표를 두고 있다. 그것도 이제 바로 이번에 그 국방 발전 전람회 그게 굉장히 또 보여주고 싶은 이런 건가요? 그렇죠. 열병식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진을 살짝 공개를 했잖아요. 또 그렇죠. 무기들이 저거 조금 주목해야 되는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기 얘기도 이제 드리긴 하겠지만 어떻든 이렇게 남쪽에 대해서는 어떻든 관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지만 어떻든 적대 행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어떻든 열어놓는 공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전략 전술 무기 프로세스는 완수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중화되어 있는 트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전략 전술 무기 프로세스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계속 비타협적인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다소 유화적인 타협적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범퍼 역할, 자신의 어떤 전략 전술 무기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의 관계 개선의 어떤 메시지들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 전략 전술 무기라는 트랙, 요것도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우리 북한의 의도를 봐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방 전람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공개했는데 이 무기의 내용 이제 한 30여 분 정도 넘는 그 이제 조선 중앙 텔레비전이죠. 그래서 방영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2017년 이후에 북한이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늘 실험을 하고 자랑했던 무기들이 거의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종적으로 가장 그 첨단화된 무기들 몇 개만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열병식 때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북극성 1형부터 3형, 4형 다 모든 북극성 시리즈를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화성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보여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몇 가지 무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최근에 쐈던 이제 극초음속 이제 미사일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을 했는데 그 외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보도 내용만으로 확인 못했었는데 외관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근데 그 외관만 봤을 때는 웬만한 이제 군사 평론가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기존의 미국이나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 특히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뭐 아방가르드라든가 대부분의 무기와 거의 유사한 그 패턴과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사거리를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럴싸하고 상당히 정확도를 가질 만한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고, 다 아시다시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제트 엔진으로 움직이는 부분과 탄도로 발사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북한이 쏘는 거는 일단 탄도 미사일로 발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극초음속으로 분리돼 가지고 나가는 건데, 굉장히 궤적이 요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대위권 진입했다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풀업기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선회를 합니다. 지그재그로 계속 선회를 하다가 그게 이제 함정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면 함정 근처에 와가지고 계속 지그재그로 가다가 타격을 한다든가, 그리고 거의 밑에 깔려서 가기 때문에 거의 내려와서는 거의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아직 뭐 초기 단계, 개발 초기 단계, 우리 군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그거는 알려졌는데,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개발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지금의 초기 단계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북한의 지금 개발 속도라는 것이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예사롭진 않다.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온 것도 있고, 중요한 건 SLBM인데요.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미니 SLBM이 나왔어요. 아, 그 얘기도 있었죠. 이게 미니 SLBM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전화를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앞에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 설명하는 이제 설명인데, 그 화면을 이제 확대하고 이제 본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일단 미사일 거치대에서 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그 앞에 설명, 그 일종의 팜플렛처럼 형태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지상 발사 실험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수중 발사 형식으로 실험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실험했다면 우리의 어떤 이제 우리가 정찰 자산에 충분히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상태는 아니더라도 거치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지상에서는 뭔가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이제 일종의 실전화를 앞두고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 미니 SLBM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만큼 작은 잠수함 내지는 기존에 있는 잠수함에서도 충분히 그 공간을, 내부에 그걸 장착할 수 있는 공간, 의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통상 SLBM이 탑재되는 잠수함은 뭐 3,500톤급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거에도 우리는 실을 수 있다. 작은 거에 실을 수도 있고, 더 뭐 3,000톤급 이상이더라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탄두의 소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또 많이 탑재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저강도의 핵탄두 탑재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강도 핵탄두라는 거는 한 도시를 뭐 전체적으로 완전 파괴하는 개념이 아니라 파괴하고 싶은 거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정밀도를 높여서.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의 진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 그런 무기의 공개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작년이었죠.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때 제일 마지막 무기의 대미를 장식했던 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했었죠. 어마어마한 그 길이만으로 해도 거의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일 큰 거의 사이즈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저거 진짜 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2017년 12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한 이후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화성 16형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공개한 거는 화성 17형으로 명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 모습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낸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이게 기존의 화성 15형의 13,000km급에서 좀 더 15,000km 내지는 그것을 육박하는 뭔가의 이제 사정거리를 확보한 무기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걸 실험하진 않았어요, 아직. 그렇지만 그거를 실험했다 그러면 진짜 또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아니까 실험까지는 안 하지만 고요는 준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무기들이 등장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스파이크급의 미사일이 등장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블하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소위 기동식 재진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대위권에서 이제 내려와서 진입하는 순간에, 대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굉장히 요상하게 이것도 이것도. 회전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로 꼽히는데요. 다 이런 무기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근데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전시했던 공간과 그리고 또 다른 이 무기의 종류를 이렇게 다 종합해서 보면은 다 선제 공격도 가능하고 또 보복 공격도 가능하고 또 생존 능력을 확보하는 대부분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전천후를 하는 거예요. 전체 무기의 종류가 특정하게 보복 공격만을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선제 타격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KN-23이나 그 개량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선제 공격용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보복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열차에서 이제 기립해서 쏘는 방식의 것도 다 생존 능력, 보복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굉장히 다량의 또는 다종의 이 무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선제 공격과 보복 공격과 생존 능력을 다 확보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고 전시 공간만 본다면은 한반도로 커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제7함대가 있는 미 7함대가 있는 주일 미군을 겨냥하는 그러니까 전시 증원할 때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그 증원 능력을 소위사 이제 타격하기 위한 능력, 그 다음에 괌을 타격하는 거, 본토를 타격하는 거.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거의 대부분 미군의 전략적 배치와 다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모라토리움 하면서 핵실험도 안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안 쏘고 그 정도로 관리만 하면 돼. 딱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 쫙 말씀 들어보면 그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다양한 무기 갖고 있어. 전략 무기만이 아니라 전술 무기도 우리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런데 니네 이래도 나랑 대화 안 할 거야? 딱 이런 메시지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 내용에 다소 이제 모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런 무기 개발은 한국을 그러니까 남쪽을 위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쪽은 우리 주적도 아니고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용도도 아니고 미국도 우리 주적은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건 전쟁 억제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앞서서 이제 연설 과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무기 개발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열거를 했어요. 뭐 강도적이고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주요 무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열거를 했다는 자체는 일단은 이 무기들의 개발이 그 전쟁 억제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남쪽 그리고 한미 연합 자산 그리고 미군 자산에 대한 대응용 또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복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의도가 일단 그 연설 자체 그리고 무기 자체에는 깔려 있는 것인데 그 내용 연설 자체에서는 마치 주적이 남쪽과 미국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 수사로 일단 그것을 상당히 완충하려고 이제 발언을 했다. 사실 1월 8차 상대회 때는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최대 주적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아마 앞부분에 특히, 무기도 무기지만 앞부분에 우리 홍 박사님이 굉장히 북한의 그 입장 변화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저렇구나라고 정말 참고하기 좋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저 많은 무기를 또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자원, 인력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흔히 하는 뭐 인터넷, 제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 좀 쓰는데 존버라고 하는 하여간 끝까지 우리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그러면 북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요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 통일연구원이 지금 박사님 계신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북한의 지난해 농산물 가격만 봐도 122.7% 올랐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17.2% 올랐다. 이렇게 지금 물론 이게 추정입니다만 사실 이게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식량 사정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있었던 당창건 기념 강연을 또 보면 식의주 문제를 또 얘기를 다시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지금 벌써 2년째 코로나에 한 4, 5년 됐죠 벌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북한이 저거 경제가 어려운 건 분명한데 그런데 저렇게 또 많은 무기를 만들어 좀 어떻게 버틴다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박사님은 지금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연설에서 전람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해요. 뭐가 있냐면 국방이 우선이다. 아주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제 그 국방 경제의 병진 노선 뭐 이 개념도 아니고 그냥 국방이 일단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무기 5개년 계획 이걸 개발하는 소위 이제 국방 발전과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우선적인 과업인 거예요. 이거는 경제보다 우선이다라고 아주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과거의 병진 노선도 이미 깨진 걸로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자원 역량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문제인데 일단 지금 저희 통일연구원에서도 이제 그 연구하신 분들의 보고서 내용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그닥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그나마 파악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거든요. 물가가 어느 정도 변동폭을 갖고 있느냐, 변동성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그 소비자 물가, 환율 뭐 이런 부분들이 지극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폭이 크지 않게 거의 아주 안정세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과거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거의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그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2020년, 2021년 들어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변동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쌀값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소위 이제 환율 문제들이 지나치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세하게 흔들리던 것이 지난해의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폭이 좀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아주 공급에 있어서 크게 차질을 가지면 안 되는 물동량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가니까 또 안정세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좀 변동폭이 또 생기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렵지만 국가가 상당 부분 경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에서 지나친 파동성이나 변동성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그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중간재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중간재가 들어온다는 건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부분품, 부품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원료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내수 시장도 돌리고 또 그게 가공돼서 팔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 근데 그게 이제 수입량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내부의 공장에 돌아가지 않고 내수 시장이 그나마 돌아가던 것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도 국가가 개입해서 그다음에 일정 부분 기존에 비축돼 있던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을 돌렸던 것들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부분의 북한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2년 정도 버티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최대 한계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병철 그 부위원장을 사실상 그 경쟁시키고 박정철 총참모장을 박정천을 갖다가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앉히는 그런 교체를 했던 이유도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자에 대한 방역 시설, 방역 검역 시설에 대해서 군이 동원돼서 그거를 건설을 빨리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뭐 시민주 쪽에 하라고 했는데 뭐 안 했다, 못했다, 뭐 이행을 제대로 거죠? 못했고 방역과 관련된 그 검수 자체에 대한 시스템을 군이 제대로 운영을 잘 못했다라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도 빨리 이 검역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차단돼 있던 그 일종의 수입 통로를 열려고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움직임은 어떻든 국제적인 추세가 위드 코리아로 가고 위드 코로나로 가고 나름대로 이제 방역에 있어서 접종 그 체계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어떻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만약에 일정 부분 개선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어떻든 굉장히 위축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약간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어느 시점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의 어떤 긴밀성이라든가 중국과의 지금의 어떤 그 관계라면은 충분히 북한의 의지만 갖는다면 그리고 그 검역과 관련된 법 체계도 만들고 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빨리 완비된다면은 하반기에 이제 말쯤에 그러니까 소위 올해 말쯤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일정 부분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단계적인 아마 수입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수출입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바처럼 뭐 과거와 같은 뭐 경제난이라든가 식량이 온다든가 급격하게 뭐 거기까지는 아닐 거다. 뭐 체제의 어떤 균열을 온다든가 이런 데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분명히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전략 무기뿐만 아니라 전술 무기까지도 계속 개발하면서 그냥 버텨보겠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이른바 이제 내구력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내구력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힘든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지금 저렇게 힘든데 조금만 우리가 더 시간 끌면 북한이 결국은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판단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 분명히 지금 어려운 거는 맞지만, 아마 하반기, 올해 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계속 북한은 조금 더 지금처럼 버티기를 계속 할 수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 발전 전람회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한 하루 이틀 뒤에 미국에서 우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 만났습니다. 이제 고위급 협의를 했는데 일단 뭐 언론 통해서 공개된 내용만 보면 설리반 보좌관이 아니 우리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 없어. 그거는 진정성을 갖고 지금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우리 서훈 이 실장은 우리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입장에 대해서 미국에게 다시 설명했고 미국의 이해가 깊어진 거로 보인다. 뭐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안보보좌관이 얘기는 했는데 이 북한이 거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바로 이제 뭐 반색을 하면서 인정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축적의 효과라는 건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당장 원하는 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뭔가 철회할 어떤 조치를 일부는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그렇죠. 네, 네. 뭐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다던가. 네네. 네. 근데 그런 일종의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건 이미 북한은 북미가 약속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대 의사가 없다라는 그 표현만으로 북한이 나오기에는 명분이 너무 취약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하노이 때에 사실상 큰 망신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유신에서 거의 참사죠. 예, 외교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는데 요 정도 발언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미국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이제 안일하게 볼 수 네, 있는 부분이라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북한이 생각하는 이제 그 축적 효과라는 건 뭐냐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4월 말에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고 한 이후에 그래도 어떻든 바이든 정부 내에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나오는 대미 발언들은 일관된 부분이 있어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 예. 뭐 외교 뭐 계속 이런 얘기는 하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하도 적대 정책의 철회를 얘기하니까 적대 의사가 없다라는 발언들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거기에 대한 반응은 했거든요. 이 연설에서 적대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뭐 언행으로 보여준 신뢰할 만한 언행이 그렇죠. 없다라고 이제 행동적 얘기는 근거는 하거든요. 없다. 그리고 예. 사실 그 앞에 보면은 그거 믿을 바보가 어딨냐 이런 네.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일단 그렇게 일관되게 그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어떻든 기대를 완전히 접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수용성은 굉장히 낮지만 향후에 북한이 모종의 일종의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언어적 서비스만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접촉을 하면서 협의할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내의 그 분위기 이게 이제 그닥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훈 실장과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이 만났을 때 얘기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제 미 국무부에서 아니죠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고 설명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서 거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소극적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도 필요한데 미국은 철저하게 그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주어져야 될 보상으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내에서는 상당 부분 대북 불신이 너무나 아직도 팽배하고 국무부 안에서조차도 북한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당장 이렇게 이런 종전선언 제안이라든가 먼저 뭔가를 제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대북 라인 안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언어적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묵살되거나 거기 주류 그 안에서 그냥 거의 묻혀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이제 일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년 1월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주요 전략 보고서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MPI라고 해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 국방 전략 보고서, 안보 보고서 해서 이게 사실상 1년 출범 이후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각 부처에서 리뷰를 한 상태에서 향후 이제 그 어떻게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가냐를 다 이제 설정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불길한 조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출범 이후부터 국방부 내 또는 군 관계자들이죠. 장성들이 발언 안 돼. 특히 합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가장 주력을 하고 현대화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MD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MD 체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때문에 MD 체계 강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이제 또 명분을 제공하는 네. 이제 빌미를 그리고 이제 주고. 뭐 최근에 이제 뭔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미국이 이제 한참 재정 투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대부분 나오는 얘기들이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용도. 이걸 다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국방부의 몸집이라는 거는 전체 미국 부처 중에서 제일 커요. 그렇죠.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액수를 쓰고 있고 국무부가 한 58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그거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예산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전략 보고서들이에요. 근데 그 전략 보고서들이 대부분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 결국 북한을 굉장히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은 맞지만 너무 또 대놓고 중국을 그렇죠.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무기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북한을 싹 끌고 오는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전통적인 기법인데 어쨌든 대중국 포위도 어느 정도 요즘은 가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의 다종의 무기를 이렇게 전람해서 보여줬듯이 이런 다종의 무기가 미국의 어떤 그 국방 현대화 또는 국방에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는 거에서 명분을 상당히 주는 그러면 이제 있어요. 북한은 또 미국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또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우리 자위적 국방력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게 악순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국무부 안에서도 이제 반대가 심하지만 국무부가 갑자기 종전선언을 그래 한번 해봅시다라고 수용할 가능성, 국방부의 견제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소위 이제 그 유니폼 오피셜이라고 얘기하죠. 제복 입은 이 관료들이거든요. 이 제복 입은 관료들은 특히 이제 별만 달면은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군에 대한 예우 부분인데 장성만 돼도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입김이 세고 전체적인 그 예산의 비중 그리고 국무부에 대해 가하는 상당한 압박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국무부 자체도 어렵지만 여타 부처 특히 이제 국방부의 관계를 측면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장 북한도 아마 이제 이런 미국인 내부의 구조 이걸 뻔히 알고 있고 이 국방부라는 거는 의회 국방위원회 의원들 소위 그 상임위죠. 거기와 연계가 돼 있고 이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다 뭐겠습니까? 다 지역, 소위 건벨트라고 얘기하는 방산업체들과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해 구조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웬만한 부처는 없습니다. 거의 네. 대부분이 네. 다 이해구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도 저희가요,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특히 이제 오늘은 북한 캐보기, 뭐, 요런 좀 개념, 주제로 우리 홍민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이제 홍 박사님이 북한의 입장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거기다가 이 무기 개발, 왜 이렇게 하는지, 또 그게 전술 무기까지 지금 개발하는, 그런데 그게 일종의 부메랑이랄까요? 역풍이랄까? 미국에서는 또 그거를 채가지고 미국의 또 그 많은 또 뭐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이런 또 무기 개발에 또 활용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 저희가요, 이번 5시즌도요, 4시즌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올리면서 각각의 주제, 질문별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더보기에 이렇게 좀 설정을 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얼마든지 남겨주십시오.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홍 박사님 오늘 긴 시간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